선생님 뭐 하세요? 와, 여러분,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무슨 메일이 왔냐면 병력 동원 지정자 지휘 서신이라면서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관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무슨 메일을 보냈냐면 전쟁 나면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시국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현재 군인들이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역할이 다 다르겠죠. 저는 하늘을 지키는 공군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도 예비군으로서 전쟁이 나면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매년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늘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지난번에 배웠던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도 마치 군인들처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저마다 특수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마치 국군들처럼 우리 몸을 방어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같이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군인들이 국가를 방어하듯 우리 몸에서 방어하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의 교과서 100페이지, 와, 벌써 우리가 10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100페이지를 한번 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100페이지와 102페이지 교과서를 한번 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우리 지난 시간에 질병과 병원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병원체가 오지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지금 오지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막지 못했다면 어디서 막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몸에서 막아야 될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궁금증 같이 읽어볼게요. 병원체에 감염되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우리가 교육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담당하는 곳은 경제 관련한 부서가 또 따로 있듯이 우리 몸에서도 면역만을 전담하는 부서와 그 부원들이 있어요. 네, 3학년 선배님들 벌써 학교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서 종이치고 있네요. 우리 몸에서 전담하고 있는 이 면역을 전담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면역계라고 합니다. 면역계. 이 면역계에서 열심히 일을 담당하는 애들 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죠? 우리 혈액에는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 혈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백혈구가 바로 우리 몸에서 방어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경찰 혹은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백혈구인데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우선 우리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림프선과 림프절이 온몸에 퍼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 가슴샘이나 비장이나 장이나 골수와 같은 또한 중요한 기관과 조직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내에서 진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세포들인데 그 세포들 중에 핵심은 바로 이 백혈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백혈구라고 통칭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저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백혈구라고 불리는 것들도 이와 같이 서로 다 다릅니다. 지금은 보시면 생긴 모습도 다르고 이름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와 저거 더 언제 배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것 중에 일부 아주 중요한 것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군인도, 우리 국군도 어때요? 한 종류의 군인만, 다 똑같은 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의 다른 군복을 입고 저마다의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로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도 저마다의 역할이 다 전문화되어 있고 그 전문화된 애들이 서로 잘 소통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대식세포, 림프구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좀 다루고요. 그리고 형질세포,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더 많이 알게 될 거니까 얘네들의 이름 정도는 꼭 지금 잘 주목하고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 그걸 담당하는 애들도 여럿이니까 당연히 시스템도 한 가지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중복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방어선이 있고 그 방어선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두 번째 방어선에서 다시 방어를 하고 여러 가지 중첩된 방어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광범위하게 방어하는 게 있고 하나는 특정한 대상을 맞춰서 강력하게 방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범위하다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넓게 방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비특이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특이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가 올지 모르니까 넓게 예방을 해야겠죠. 근데 걔가 갑자기 이제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우리 몸에 침투했다면 이제는 여러 개의 대상이 아니라 침투한 위험한 그놈을 대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비특이적 방어 중에는 첫 번째로 표면에서 방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국가의 경계선에는 그 경계선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방어하는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표면에서 우선 먼저 감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게 감염되어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내부 방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면 방어와 내부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 중에 하나고 오늘 수업에서 주되게 다뤄볼 거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 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특이적 방어 작용도 세포가 직접 그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인 세포성 면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액에 들어있는 항체라는 거.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다는 등, 치료가 된 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등, 백신을 통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게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 항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체가 우리 몸의 액체에 들어있는데, 그 액체에 들어있는 항체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 병원체를 제거하는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되게 이 비특이적 면역 작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몸의 표면, 대부분은 다 뭘로 덮여 있죠? 네, 여러분들 몸은 대부분 다 이 피부라는 것으로 덮여 있습니다. 피부는 세포 간의 간격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고요. 적절한 경도와 적절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물질이 쉽게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훌륭한 장벽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장벽은 아니죠. 이 피부가 찢어지거나 여러 가지 상처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방어선이 필요합니다. 바깥쪽은 이런 건조한 피부가 있는 반면 일부 부분에서는 점액질로 덮여있는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안을 본다든지 소화기 내부를 본다든지 아니면 귓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약간 축축하게 젖어있는 표면들이 있거든요. 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표면을 우리가 점막이라고 하는데 이 점막도 물리적인 방어도 효과적으로 하고요. 이 점액질 자체가 또한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외부에서 뭔가 먼지 같은 거 많이 마시면 콜록콜록 하면서 내뱉고 뭔가 이게 가래침 같은 것도 나오는데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것들이 이 점액과 뒤섞여서 여기에 있는 손모가 그걸 밀어내는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피부도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축축한 점막은 더 효과적으로 더 잘 막아야 하는 곳에서 진행되고요. 때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 눈이라든지 아주 외부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꽁꽁 막아두면 당연히 안 되겠죠. 빛을 효과적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외부와 접촉하도록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그러면 감염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라든지 아니면 점막으로 둘러싸인 이런 부분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여러분들 눈물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세균을 분해시켜버려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물리적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표면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어선들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부가 찢어진다든지 점막이 손상당한다든지 항균 물질이 잘 분비되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로 다음 방어가 필요하게 되죠. 자, 지금 자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1차 방어성인 피부가 손상당하면서 혈액이 막 흘러나가고요. 상처가 났어요. 피부에 상처가 났죠. 내 몸에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외부에 있는 병원체가 내 몸에 쉽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상처 부위가 붓는 일이에요. 상처 부위가 붓는 일은 뭐냐면 오른쪽에 혈관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당연히 더 많은 혈구들이 이동할 수 있겠죠. 더 많은 혈구들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적혈구도 많이 이동하고 백혈구들도 많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 혈관 자체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확장이 돼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백혈구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투과성이 증가한 혈액의 구멍을 타고 상처 부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이 상처 부위로 오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또한 혈액에서 상처 부위로 이 백혈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봐서 백혈구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 병원체들을 잡아서 제거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일정 시간 후에는 다시 피부가 재생이 되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다시 원래의 방어선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뭐 바늘 같은 거 날카로운 물체에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보면은 막 웬만하면 손 소독하고 뭘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들에 이러한 세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늘에도 분명히 세균이 있을 테고 우리가 찔리게 되면 1차 방어선인 피부가 뚫리고 세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세균을 인식하고 신호를 분비해서 와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하는 중요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다 백혈구들인데요. 저마다 역할이 있고 저마다 이름들이 다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어쨌든 위험한 상황을 백혈구들이 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신호를 알리는 물질 때문에 그 신호를 받은 중요한 세포들이 저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관을 만들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이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 신호를 받게 되면 확장되게 돼요. 그럼 혈관이 확장됨으로써 2차선 도로가 8차선 도로가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자동차들, 백혈구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쳐갈 부분들을 많이 오고 쉽게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상처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 상처가 나게 되면 부어오르게 되고 약간 막 통증이라든지 막 가려움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고요. 열도 좀 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전부터 염증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염증 반응.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은 어떠한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염증 반응의 핵심은 뭐냐면 내 몸에 위험 신호를 주고요. 그 위험 신호를 받은 이후에 특이적인 방어작용, 아주 강력한 방어작용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면역세포가 이 세균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마치 잡아먹는 것 같아요. 잡아먹는 것. 실제로 뭐 잡아먹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내부로 들여오는 것이 마치 먹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요게 요 분홍색의 것이 세균들입니다. 그리고 얘는 백혈구들인데요. 백혈구가 마치 큰 입을 벌려서 이걸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막 여러 개의 입으로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세포작용, 식이라는 건 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세포작용이라고 하는데 영상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중성구,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많이 잡아먹는 애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수가 많은 백혈구들입니다. 이놈은 박테리아, 세균이에요, 세균. 자, 주변에는 적혈구들이 있고요. 적혈구와 백혈구 중에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박테리아의 신호를 인식해서 이 백혈구가 이걸 제거하고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주변에도 박테리아들이 많고요. 접근을 하더니 세포막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것을 안쪽으로 빨리 그래서 꿀꺽 이렇게 먹는 장면, 마치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렇게 먹은 다음에는 세포 안에서 이것을 분해해버리는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세포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포를 먹는다는 표현과 함께 세균을 먹는다는 표현도 같이 써서 같은 용어로 식균작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줍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광범위한 대상을 대해서 일어나고요. 신속하게 일어나면서 피부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염증 반응, 식세포작용 이것을 우리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불렀고요.
반면 특정된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면서 강력한 항원 제거 능력이 있고요.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항체를 형성하게 만드는 병원체들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항원을 우리가 병원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룰 특이적 방어작용이 됩니다. 피부, 점막, 항균 물질 이것을 우리가 표면 방어라고 했고요. 염증 반응과 식세포 작용은 우리가 내부 방어라고 했습니다. 병원체가 침입할 때 열, 부어오름,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했고요. 이 염증 반응에서 핵심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백혈구들이 그 지역으로 잘 모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백혈구가 손상된 세포나 세균을 세포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이 마치 먹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식세포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오늘 짧게 배운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몸에 이물질이나 병원체가 침입하면 이에 대한 방어작용이 일어나요. 광범위하고 신속한 비특이 작용, 특정한 병원체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특이적 방어작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는 피부, 점막, 염증 반응, 식세포 작용이 있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에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더라. 피부는 병원체가 침입하기 어려운 단단한 방어벽, 물리적 방어벽이고요. 피부가 손상되게 되면 이 방어 능력이 잃어버리면서 감염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호흡기, 소화기, 배설기 등을 돕고 있는 상피세포층에는 점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점막이 손상되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점막의 표면에 존재하는 효소 중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항균 물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눈물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소자임은 세균을 분해해버리는 억제하는 역할이 있죠.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생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항균 물질을 또 다른 말로 항생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물리적, 화학적 방어벽이 늘상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내 몸에 있습니다. 피부나 점막에 손상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병원체가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신호물질이 분비되면 내 몸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열이 있고 부어오름, 통증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감염 부위에서는 병원체를 감지하고 상당히 다양한 화학물질, 이걸 사이토카인, 여러분들 최근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니 이런 것들을 아마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면역작용이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니까 많이 일어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국가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큰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그게 오래된다면 당연히 민간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물질이 적절히 작용했을 때는 내 몸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과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내 몸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핵심은 혈류량과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백혈구를 효과적으로 감염 부위로 이동시킨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식세포 작용은 손상된 세포, 불필요한 세포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고요. 중요하게는 세균과 같은 외부의 침입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균 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세포 내 소화라고 하는 과정, 효소를 이용해서, 세포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세포 내 소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세포 밖에서, 우리가 흔히 음식물을 먹은 것은 세포 밖에서 소화가 되는데 이렇게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들여온 것은 세포 내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세포 내 소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제거를 하면 중요한 것은 제거를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워낙 많아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얘의 이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얘의 특징들을 보면서 얘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얘의 전담 마크인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핵심은 그 과정이 다음 강력한 과정인 특이적 방어작용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아주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활동지에다가 어떤 내용들이 적혀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강의 내용과 교과서를 참고해서 사시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만약 첫 번째 이 염증 반응이나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다 제거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마도 대량의 감염 사태가 일어나는 게 된다면 이 정도의 방법만으로는 완벽하게 다 제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가 필요합니다. 즉 맞춤형
방어작용이 필요한데요. 이 맞춤형 방어작용인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